안녕하세요. 대법무관입니다. 2024년도 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형사법, 민사법 풀이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대상 청중은 변시를 치러야 하는 사람으로 로스쿨 입학 예정자부터 변호사시험 재시, 삼시, 또 다시 치른 사람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형사법, 민사법 풀이 때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는 공부 다 하고 보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면서, 마무리할 때 각각 시점에서 모두 보셔야 합니다. 2024년도 13회 변시 형사법, 민사법 1분의 1 영상을 본 것을 전제로 겹치는 내용을 생략하거나 결론 중심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도 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 제1문 자, 1번 20점 자, 12분이죠. 2번 30점 18분이죠? 그리고 3번 20점 12분이죠? 4번 양괄호 1 15점 9분이죠? 양괄호 2 9분이죠? 자, 제 1문 합쳐서 100점에 60분 즉 1시간 분량입니다. 공법 사례형 제 1문, 제 2문 전체가 제 1문, 제 2문 전체가 200점.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즉 2시간. 2시간 동안 200점짜리를 풀거든요. 그중 제 1문은 그 절반인 100점, 60분이 할당됐습니다. 이 시간과 배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문제와 배점 보는 일입니다. 항상 제가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1문 문제랑 배점을 봅니다. 제1문의 1 문제랑 배점. 대통령 갑의 법률안 제2요구 사유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하여 판단하시오. 20점. 자, 법률안 제2요구 그러니까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가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20점이니까 전체 200점 200점 답안 분량 중에서 10분의 1 분량이어야 하고요. 전체 120분 시간 중에서 10분의 1 즉 12분 이내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12분의 20점 이 정도면 제법 그 문제 길이에 비해서는 배점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죠. 문제에서 사유의 정당성을 묻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절차적 적법성 이거는 쟁점 아닙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질 않아요. 즉 문제 읽으실 때 국회 의결 일시 그리고 대통령 제1일시 요구 일시 이게 헌법이 정한 기간에 맞춰서 이루어졌는지 같은 절차 준수 문제는 쟁점이 아니죠. 만약에 절차를 위반했더라도 실체적 제2요구 사유가 정당하다. 그러면 제2요구 사유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해서 판단을 했을 때 정당하다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쵸? 반대로 절차를 칼같이 준수했더라도 실체적 제2요구 사유가 부당하면 그러면 이제 제2요구 사유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해서 판단을 했을 때 부당하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제2요구 사유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해 판단하시오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답안지에 의결일자, 제2요구일자 같은 걸 중심으로 제2요구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답안지에 쓰는 거는 무익적 기재고요. 높은 확률로 유해적 기재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읽어 나가실 때도 이 부분 관련 일자, 기간 2019년 10월 4일, 2019년 10월 15일 같은 건 가볍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정작 사유가 정당한가 같은 실체적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 이 점을 이것만 보고도 빠르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서 거부권 행사 즉 제2요구 관련 문제 즉 제1문의 1에 관해서는 지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절차 관련 사항을 더 꼼꼼하게 보고 거기에 더 집중해서 보고 한다는 말은 정작 배점이 부여된 실체 관련 사항을 더 대충 보고 정작 득점할 내용에 시간을 덜 투자한다는 말과 정확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붙기 위한 공부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붙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요지는 질문에 맞게 지문을 읽으라는 취지입니다. 자, 지문 읽어봅니다. 그 관점에서. 자, 국회는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 자,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제의를 요구하였다. 즉 거부권 행사를 하였다. 자신의 정책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제의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의요구를 했다는 게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거랑 같은 건 아시죠? 자, 이게 끝입니다. 국회는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에 무슨 내용이 있다. 자, 자신의 정책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제의를 요구했다. 자, 법률안 내용이 정책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냐? 사실 이 제1문의 1, 이 문제는 사례형 문제의 탈을 쓴 약수형 문제입니다. 사례보다도 약수형 문제에 가까워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전적인 형식의 문제입니다. 그 1970년대 뭐 사법시험 2차 시험 같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뭐 대통령제를 논하라, 뭐 기대가능성 이론을 논하라, 이런 것처럼 말이죠. 어쨌거나 이 문제의 답안 목차는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정당하다 또는 정당하지 않다. 내지 부당하다 중에서 골라 쓰면 됩니다. 근거. 문제점, 뭐 쟁점 제시, 문제의 소재, 문제 제기 등 어떤 표현을 써도 무방합니다만 여튼 문제점을 제시하는 목차죠. 여기에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제도의 의의 또 짧게 언급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다음에 나올 구체적 판단과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이때 의의 이 부분에서는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 뭐 사안 해결에 무관한 뭐 일반론적 개념 설명은 무익적 기재입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한계 또는 뭐 제2요구 사유의 한계 같은 취지입니다. 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기준을 대전제로 제시하면 됩니다. 즉 무한정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게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이것을 앞에서 본 이제 법률안 거부권 제도의 의의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됩니다. 요거랑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특히 그 기준에 관한 판례가 있으면 여기에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반드시 판례가 언급이 돼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례가 없습니다. 거칠게 말해서 판례 없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목차 계속 보시면 이 사건의 경우라 쓰셔도 되고 뭐 정책 차이를 이유로 한 거부권 이게 가능하겠냐는 것이 목차가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정책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제의 요구한 것이 앞서 본 기준에 비추어 정당하다 아니다 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확실한 결론을 내려줘야 합니다. 정당하다면 정당하다 아니면 아니다 이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결론을 뭐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고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라고 박쥐처럼 내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라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목차는 이 정도로 잡으시면 무난할 겁니다. 출제한 걸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시사적인 문제를 냈죠. 특히 공법에서는 이렇게 시사적인 문제를 변시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 시사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불과 몇 년 전 2021년도 그 10회 변시 때 이때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한창일 때였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죠. 이때가 딱 그때였죠. 그 10회 변시 때인데 이제 백신 맞게 하고 이제 백신 맞은 사람 중에서 뭐 사망한 사람도 보고되고 그러던 시절이었죠. 이 10회 변시 공법 사령 제2문 100점짜리가 이 통으로 이제 바로 예방 접종에 따른 안면 마비 같은 이제 피해랑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법상 피해 보상 청구, 보상 거부 처분 같은 것에 관한 헌법적, 행정법적 문제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대놓고 정치 시사적인 문제를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 사법시험 시절이든 변시 시절이든 간에 이 공법에서는 바로 그때 출제할 그때 그 무렵에 정치 시사적인 문제를 많이 내왔습니다. 계속 그래 왔어요. 형사법이나 민사법도 뭐 거기서 예외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공법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시험 보는 해에는 이 공법 대비를 위해서 쉬는 시간에 뭐 TV 같은 거 보잖아요. 그때 항상 뉴스만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험 보는 해에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 제가 휴식 시간에 본 유일한 TV 프로그램이 그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의 이 쟁점은 기출문제의 단골 손님입니다. 단골 손님. 특히 사례형에서 2015년도 그 사회 변호사 시험 공법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쟁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실체적 정당성에 그 관한 내용이 포함된 쟁점이 나왔죠.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한 답안 목차를 예시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일단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거에는 문제점, 제2요구 사유의 한계 또는 기준, 한계가 또 결국 기준이죠. 어떤 경우는 제2요구를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할 수 없게 하는 게 기준.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정책 차이를 이유로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냐 정도가 되겠고요. 아주 전형적인 약수령 스타일의 사례형이죠.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3단 논법. 그러니까 대전제, 소전제, 결론. 구조의 문제로서 특이한 점은 이제 헌재 결정례가 명시된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 판례에 따를 때의 결론이 없는 문제. 아주 전형적인 그런 결론이 없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열려있는 문제죠. 공법 사령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역시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비교해서 이제 공법 사령은 결론이 더 열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것 같은 문제는 더 가치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이죠. 개별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점. 이 문제 답안에서는 이 서두 부분, 문제점, 쟁점 제시, 이 서두 부분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제도 내지 이제 제2요구 제도의 의의를 언급한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게 왜 문제되냐 라는 점을 반드시 짚어줘야 됩니다. 의의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왜 문제되냐. 이때 우리가 반드시 적시할 게 헌법 53조 2항입니다. 반드시 적시될 게 헌법 53조 2항. 이 조문을 답안지에 쓰지 않는 거는 정말로 큰 감점 사유가 됩니다. 자, 53조 2항 읽어보실까요? 법률안에 의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제1로 요구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자, 이 조문을 쓰냐 안 쓰냐 굉장히 중요해요. 또 관련해서 사항까지 써주시면 좋은데 사항까지 아니라도 2항 53조 2항 아시겠지만 혹시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사례형 시험 문제 풀 때 그 시험용 법전 제공해줍니다. 그 법전 보고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CBT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로 그 키보드로 이제 그 답안 작성합니다.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조문 시험용 법전 제공됩니다. 어쨌든 이 2항이 핵심인데요. 도대체 뭐가 핵심이라는 겁니까? 이 문제에서 바로 헌법에서는 단순하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 규정상 제2요구 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게 문제의 소재고 헌법적 관점에서 해석 여지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사안 적용과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조 2항이 핵심이라는 것이고요. 이 조문을 언급한 사람과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점수에 확연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 그 목차에서는 이 문제점을 제시하는 이 목차에서 법률안 거부권 제도의 의의를 간략하게 언급한 후에 53조 2항 또는 2항 및 4항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에 관해서만 규정할 뿐이고 단순히 그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라고만 해서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문제된다. 이것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라는 이 우리가 답안 목차에 쓸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헌법 53조 2항은 단순히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라고만 규정해서 실제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절차적 요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며칠 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사유로 할 수 있는지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문제된다. 자, 민사법, 형사법, 사례형 풀이 때 제가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지만 이 시중에 여러 문제집들이나 기출문제집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범답안이라며 제시한 풀이에서 이 문제점 목차 부분에 예를 들어 대통령 갑의 법률안 제2요구의 사유의 헌법적 정당성이 문제된다.
단순히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사례 풀이에 뭐 53조 2항이 언급이 안 돼 있다거나 언급조차 돼 있지 않다면 자 그런 풀이집은 우리가 맹신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 공법 사례형 그 기출문제 다른 뭐 민사법 형사법 사례형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자 요게 있습니다. 항상 이 응시자 준수사항에 이게 있어요. 명시적인 이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호사 시험 사례형을 채점하는 교수라고 가정해보세요. 어떤 답안지에 여러분이 채점하려고 딱 봤는데 어떤 답안지에 자 답안지에 대통령 갑의 법률을 한 제2호 사유의 헌법적 정당성이 문제된다. 그게 문제의 소재에 그게 써있어. 문제의 소재에 문제점, 쟁점 제시에 이마에 써있어. 이게 써있으면 자, 이 응시자는 이 문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문장 부분에 점수를 주겠습니까? 그야말로 무익적 기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여러 사례집이나 뭐 교재를 고르실 때도 그런 요소들을 눈여겨보고 좀 선택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점 부분의 목차에서는 법률안 거부권 제도의 의의를 간략히 언급한 후에 53조 2항 사항 규정에 따른 문제 소재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도의 의의 부분에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 자 키워드 중심으로 주워 먹게 하라 했죠. 법률안 거부권 제도 또는 제2호구 제도 같은 얘기죠. 거부권 제도는 권력 분립 원칙상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수단이다. 또는 대통령의 입법 통제 수단이다. 이런 문구를 넣으면 됩니다. 권력 분립,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 수단, 대통령의 입법 통제 수단. 이게 이제 제도의 의의죠. 거부권 제도가 이래서 존재하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이제 법률안 거부권 제도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 헌정 구조의 그 정부 형태의 특징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법률은 국회가 법률을 제정을 하지만 이 법률 집행은 입법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이제 정부 책임이라서 대통령 그 중심제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지만 그 집행은 행정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행정부 입장에서 그 집행의 법률의 집행에 이의가 있을 때 집행에 이의가 있을 때 그런 법률안을 저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뭐 위헌인 법률 또는 뭐 집행 불가능한 법률 이런 걸 추진할 경우에 결국 이제 그 법률 집행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책임이잖아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데 그 집행은 대통령이 하니까 이제 그 집행의 책임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국회가 뭐 입법권을 남용해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거나 간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부에게 그 자기 방어 수단으로 자기 방어 내지 대항 수단으로 제2호권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도적 의의를 생각해 보시면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에서는 그걸 이제 집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위헌인 법률이나 집행 불가능한 법률을 추진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견제 수단. 그리고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서 행정부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간섭할 경우 대비해서 행정부에게 자기 방어를 위한 대항 수단으로서 제2호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방금 얘기한 그 요소들을 뭐 이렇게 두 문자 따가지고 앞글자 권력 분립의 그 집행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게 뭐 의미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 이해를 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이 문제가 생기는 초점은 그 핵심은 국회는 법률은 국회가 만들지만 그 법률을 국회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 행정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서 그 집행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그 문제에 따른 일종의 방어 도구와 견제 수단을 행정부에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 구조를 알면 이걸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외울 게 한두 가지만 있으면 뭐 토픽이 몇 개 없으면 뭐 두 문자 따서 외우라고 할 텐데 외울 토픽 너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두 문자 따서 외우기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변시 공부를 하시면서 외워야 될 두 문자는 한 5,000개가 넘을 거예요. 그걸 두 문자를 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두 문자가 워낙 너무 많아지면 효과적으로 외우는 수단이 되지를 못해요. 토픽이 뭐 한 두세 개 정도면 당연히 그 두 문자를 외우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암기를 잘 하시려면 암기의 영원한 천적이자 원수인 이해가 암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암기할 게 줄어들고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고 이런 아주 그 선순환적인 구조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은 이해입니다. 이해. 그리고 방금 보신 이런 제도적 의의 뭐라고 했죠? 위헌이나
위헌 법률 또는 집행 불가능한 법률 같은 걸 국회가 추진할 때 그 법률 집행을 책임질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견제할 필요가 있고, 국회가 입법을 남용해서 행정부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간섭할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부에게 자기 방어를 위한 대항 수단으로서 제2요구권을 부여했다는 이런 제도적 의의는 이제 볼 목차 제2요구의 사유 한계 내지 기준으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논의가 연결이 됩니다. 자, 법률안 거부권 한계, 제2요구 사유 한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봅시다. 자, 목차 제2요구 사유 한계, 이 근거에 방금까지 문제점을 봤고요. 자, 만약에 대통령에게 아무따 거부권을 인정을 해버리면 대통령에 의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따 거부권 아시죠? 아무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아무따 거부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 대통령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 법률이. 뭐 그냥 아니면 뭐 그 법안 제안자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내가 점을 봤더니 좀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법률이라고 점괘가 나왔다. 이런 이유로 무지성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안 되겠죠. 또 극단적으로 대통령이 뭐 아무 이유 없이 자, 현 시점 이후부터는 내가 이제는 모든 국회가 의결한 모든 법안에 일단 거부권을 다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당연히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유에는 당연히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계의 근거 역시 권력분립 원칙입니다. 이 한계의 근거 역시 권력분립 원칙.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에게 무제한 아무따 거부권을 인정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누가 해요? 헌법재판소가 부여받았잖아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이제 헌재가 하도록 그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헌법상 만약에 대통령에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거부권 인정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 위헌 심사를 헌재가 아니라 마치 이 대통령 행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제정 법률에 대한 사실상의 헌법 심판을 대통령이 하는 셈이 돼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안지에는 이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 내재적 한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는 키워드로 권력분립 원칙, 그리고 대통령의 사실상의 규범통제권 부여하는 결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헌재의 권한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권력분립의 관점 또는 규범통제 권한이 이제 헌재한테 있는데 그걸 이제 대통령에게 규범통제권이 부여되는 결과가 된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그 점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제2요구 행사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렇게 내재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거부권 행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도로 이어나가면 됩니다. 논리를. 그쵸? 아주 그 짜임새 있는 논증이 되겠죠? 그쵸? 그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법률안,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 이제 거부할 수 있냐. 헌법학계에서는 보통 4가지를 제시합니다. 집행 불가능한 법률안, 국익에 반하는 법률안. 이거 반자예요, 한자로. 그 정부에 대해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 그리고 이제 위헌인 법률안. 이 정도로 이제 보는 게 통설입니다. 이런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있다.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토를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문제점에서 거부권 제도의 근거를 봤죠. 거부권 제도의 근거. 자, 입법 과정에 참여를 하지 못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참여하지 못하는 건 이제 법률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법률안 그 제안 같은 것을 이제 정부 입법이 가능한 것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의결에 관해서 좀 이렇게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요. 어쨌거나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법률을 집행해야만 하는 행정부로서 그 집행에 이의가 있는 법률안을 저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국회에서 위헌인 법률을 추진할 경우에 그 법률의 집행을 책임진 대통령이 그 집행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서 행정부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간섭할 경우에 행정부에게 자기 방어를 위한 대항 수단으로 제2요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집행 불가능한 거 우리 어떻게 집행하냐 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거고, 국익에 반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왜 우리를 압박하는 법률안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방어적인
자위라고 하죠. 자기 방어 관점에서 그 제의 요구할 수 있고, 위헌인 거 여기서도 역시 그 제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제도의 근거나 제도적 의의를 생각해봤을 때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이런 것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거부권 행사의 기준 내지 한계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네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대통령의 법률안을 거부한다? 이거라면 이제 거부권 행사의 남용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책에 관해 생각이 다르다. 정책에 관해 생각이 다르다. 이 이유로 거부하는 거 어떨까요? 요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즉 정답이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정책 차이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사건의 경우죠. 자,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도 목차가 바로 나오죠. 정책 차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정책 차이를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허용된다는 견해는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가 정치적 권한이다. 어차피 정치적 권한이다. 비토 권한 자체가 정치적 권한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정책 판단을 해서 이제 거부를 할 수도 있고 거부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그게 궁극적으로 그게 정당하냐 부당하냐 당부 판단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고 대통령 나중에 다 바꾸면 된다. 국회 그 선거 제도가 있지 않냐.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고 결정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비토를 할 건지 말 건지는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왜? 그냥 원래 비토 권한 자체가 거부권 자체가 정치적 권한이다. 라는 견해예요.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불허된다는 견해는 아까 본 그 제도적 의의를 생각했을 때 이 정책 차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자기 방어, 그 부당한 입법권 행사로 권리 남용에 해당 입법권의 남용으로 행정부를 권한을 침해하고 부당히 간섭하는 거에 대한 자기 방어. 정책 차이는 행정부의 그러한 자기 방어와는 무관하고, 그리고 이 정책 차이가 집행 가능성에 관한 문제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사유로 될 수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대통령 중심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도 이제 극단적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도 부르죠.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남용되기 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제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거를 들어서 이제 금지된다. 정책 차이를 이유로는 거부 행사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견해에 관해서 자신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어느 하나를 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택한 견해에 따라서 그 택한 견해에 따라서 이 문제의 그 답안, 즉 정당하다, 아니다에 대해서 하나를 도출하면 됩니다. 허용설, 불허설, 여기에 대한 나의 검토,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는 뭐 정당하다, 거부권 행사 정당하다, 아니 거부권 행사 정당하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 형사법, 민사법 사례 풀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견해 대립을 서술을 할 때는 내가 택할 견해, 자신이 택할 견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허용설이다 하면 허용설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견해, 그라운드가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아껴뒀다가 이 검토 부분에서 풀어 쓰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불허한다는 입장이면 불허하는 견해 근거 중에 중요한 근거, 핵심적인 근거는 아껴뒀다가 이 검토에서 풀어 두신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중언부언을 막고 또 입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안 작성이 되고요. 그 용두사미 같이 그냥 앞에 엄청 크게 했는데 이제 정작 필요한 말은 없는 이런 가분수적인 용두사미의 글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좋은 글은 결국은 핵심되는 것은 핵심되는 것만큼 분량을 충분히 하고 강약 조절을 잘 하는 글이 이제 좋은 글이잖아요. 답안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목차를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면, 자, 결론, 그 다음에 근거, 자, 문제점, 법권제도의 의의, 여기서 키워드가 권력 분립,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 수단, 그리고 대통령의 입법 통제 수단이다. 굉장히 강력한 입법 통제 수단이다. 그리고 헌법 53조 2항 사항 얘기하면서 이 절차적 요건은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 요건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이의가 있을 때는 이라고만 해서 그렇다. 이것을 문제점에 써주면 아주 좋은 문제 제시가 되고요. 문제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요구 사유의 한계 또는 기준에는 이제 내재적 한계가 있다. 아까 얘기한 권력 분립,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 침해 방지 차원에서 여기에 일정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 내재적 한계. 그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2요구는 집행 불가능한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경우, 행정부 부당에 압박하는 경우, 위헌인 법률안에 대해서 정도로 이런 거 정도로만 제2요구 사유가 제한이 된다. 문제는 이제 정책 차이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지인데, 허용된다는 견해 있고 불허된다는 견해 있다. 허용된다는 견해는 애당초 정치적 권한이다. 원래 비토라는 것이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이다. 불허된다는 견해는 정책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자기 방어, 행정부의 자기 방어와는 무관하고 집행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는 불허된다. 검토.
뭐 허용된다는 견해. 여기서는 뭐 이거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로 심판하면 되지 이거를 제2요구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불허된다는 견해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된다. 그렇죠? 아주 깔끔한 그 전형적인 고전적인 문항입니다. AKA 점수 주는 문제였죠. 이상으로 2024년도 13회 변호사 시험 공법 제1문 풀이를 1문의 1번 풀이를 마칩니다.